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 뉴라이트는 특히 박근혜 때는 대한교과서, 극정교과서라는 것으로 거기 나라를 만든 거기 뭐라고 했지? 맞아. 요새 안철수처럼 가끔 머리에서 단어가 빠져나가는 그 건국절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뉴라이트 쪽의 논리고요.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이 돼가지고 뉴라이트 학자분들이 여러 곳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거는 PF에 일본 세력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빨리 이거 뉴라이트 그 세력을 심어놓고 아무리 그 지지율이 낮아져도 그러한 뉴라이트의 사상 생각을 보뜨릴 수 있는 기반을 완전히 만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쪽에서요. 네, 그러나 3년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 극우가 경악했어요. 진짜 일본 극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버렸어요. 진짜 산케이신문에 계속 나옵니다. 12.3 개헌 왜 했어? 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일본 극우도 이거 안 되겠다. 한국의 포스를 재건해야 하겠다. 이렇게 일본 극우가 말하는 거예요. 일본 극우가 한국의 건전한 보수 세력을 다시 만들어야 하겠다. 산케이신문에 나와요. 저도 놀랐어요. 네, 일본 극우 쪽에서 또 한국에는 훌륭한 그 우파의 포스의 농객이 있다. 누구냐? 이름까지 거론해요. 일본 극우가 누구냐? 조갑제. 예, 그게 올해 1월 31일에 산케이신문이에요. 그거 제가 갖고 있어요. 그 이후 2월부터 조갑제 씨가 여기서 쫙 등장합니다. 그거는 존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네. 그 다음 일본 극우가 또 말했어요. 정규재 씨도 훌륭하다. 그럼 또 정규재 씨가 많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중도 포스라고 하시니까 이제 대담도 갔습니다. 네. 이게 건전한 포스가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일본 극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청나게 실망했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포리움을 받은 것 같아요. 일본 극우한테는 진짜. 자, 그러니까 일본 극우 쪽에서는요, 뉴라이트의 사고 방식이 이재명 정부가 되어도 그대로 확대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논리. 예, 어떤 것이 있는가 조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잘 아시잖아요.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제강점기는 불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이 맞을까요? 한국이 맞을까요? 결국은 이런 것이 중요한 내용이고, 일본이 계속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가서는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분들은 재판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재판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일제 간접기 자체가 한국 사법에서는 불법이라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은 일제 간접기가 사법적으로도 합법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이게 맞는가라는 거예요. 먼저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협정 1965년 시점에서는 이게 갈라졌습니다. 그때 맺은 한일 기본조약 제2조의 내용을 보면 좀 애매했기 때문에 한국은 일제 간접기가 불법, 일본은 1945년까지는 합법, 그 이후에 무효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을 조금 보시겠습니다. 한일 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사이에 맺어진 모든 조약과 협정 이미 무효임이 확인된다. 이렇게 됐어요. 네. 제가 많이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아까 찍어야 되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죄송한데 앞으로는 조금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미 무효라는 말을 갖다가 한국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였다. 그러니까 1910년 8월 22일이라는 날짜는 한국 평합조약, 한일 평합조약이라고도 하잖아요. 1910년 이후 45년까지의 그것이 맺어진 날짜입니다. 그리고 시행된 것은 일주일 후 8월 29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국치일이라고 해서 8월 29일을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조약이 맺어진 것은 8월 2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맺어진 모든 협정 및 조약 이런 거 다 이미 무효다. 원래 박정희 대통령의 대표단은 이미라는 말이 없었어요. 무효다. 그러면 완전 무효가 됐어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이미라는 말이 들어가도록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런데 한국 쪽에서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무효라는 뜻은 바뀌지 않는다. 영어로 했거든요. 전식 문서는 한일 기본조약의 전식 문서는 영문입니다. 일본말로 해도 안 되고 한국말로 해도 서로 다툼이 생기니까 영문으로 하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처음은 null and void. 이게 무효예요. null and void. 근데 그 앞에 일본은 already를 넣어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already null and void. 이게 이미 무효라는 뜻인데 그런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안에 있는 영문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해요. 몇 사람한테. 그런데 한국의 유명한 영문학자들이 이것은 already가 앞에 있어도 null and void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뜻이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여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거 수용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이미라는 말을 일본에서는 간조해가지고 그거는 시점이 중요하다. 1945년 이후에 무효가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기 시작해요. 사실 한국 쪽의 주장이 더 맞다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null and void 이 말 자체가 원천적으로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already가 앞에 있어도 그러니까
이미 원천적으로 무효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일본은 단서리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이 정도로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진짜 합법이었냐 불법이었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요, 1935년 당시는 유엔이 아니라 국제연맹이었습니다. 이거는 거기는 없을 거예요. 네. 예, 새로 제가 집어놨습니다. 최근에 제 논문에 들어간 내용이라서 일단 참고를 하세요. 그때 국제연맹이 하버드 보고서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이 하버드 보고서에는요, 울산의학을 불법 무효의 조약 3가지 중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935년 시점에서 1905년에 울산의학이 무효다, 불법이다. 이게 현재로 말하면 유엔에서 결정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결정의 도대는 1906년에 프랑스의 논문이 도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1906년이니까 거의 울산의학 1년 후에 이미 무효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논문이 도대가 되어서 하버드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국제연맹에서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법과 교수들이 다 보고서를 만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울산의학이 무효라고 하면 그것이 도대가 되어서 만들어진 한일 병합조약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43년 11월 미국 루즈벨트, 영국 처칠, 중화민국 잔제스 연합국 대표 3명이죠. 카이로 선언에 서명을 합니다. 카이로 선언. 이 카이로 선언에는 한국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한국 특별 조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 한국 특별 조항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보시면요, 이거예요. 삼국은 한국 국민의 노예 상태를 염두에 두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해방되고 독립되기를 결정한다. 자, 이 구조를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앞부분을 거의 몰랐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은 거의 여기부터요.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해방되고 독립되기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한국이 독립된다. 결정됐고, 자, 그 시기는 적절한 시기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당시도. 이거 5년 만에 5년간은 신탁 통치를 하고 막 이러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길게 갈 때는 30년이나 해야 된다라든가.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시위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45년 이후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적당한 시기에, 이게 언제냐. 그런데 요새 중요한 부분은 앞부분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 국민의 노예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한국 사람들은 노예였다. 일본에. 이것만 봐도 일제강점기는 불법이었습니다. 자, 이 노예 상태라는 것은요, 탄시도 지금도 불법이에요. 자, 이것을 누가 이러한 내용을 만들게 했을까? 이 한국특별조항의 후반부는, 그러니까 독립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잔재수를 통해서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고, 또 루즈벨트를 통해서 이승만도 여기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어요. 그러나 앞부분은요, 아니거든요. 앞부분은 이미 특히 영국하고 미국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한반도에 소양의 선교사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소양의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본국의 교회에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씩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에 한국인은 일본인의 노예다. 계속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본인이 진짜 일본 사람이면 일본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권리가 없다. 예를 들면 선거권이라든가 자치권이라든가 하나도 없다. 또 사법적인 건전성도 없다. 사법적인 건전성이라는 게 뭐냐? 한반도 안에서 일본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 한국인에게. 그런데 죄가 되는 일본인은 없다. 이거죠. 이거는 한국 사람이 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게 선교사들이 계속 올렸어요. 매년.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말이 나왔냐라는 것에 대한 논문은 오히려 일본에 좀 있더라고요. 일본이 이런 식으로 이러한 말을 받은 곳이니까. 그렇죠? 네. 한국인의 노예 상태를 일본이 어떻게 만들었는가라는 그러한 논문이 일본에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선교사들의 활동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별로 그 부분이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왜?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일본인의 노예라는 게 당연한 거였던 거죠. 이거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네. 그 정도였던 거죠. 그런데 요새 와서 지금 일본인보다 1인당 GDP도 한국이 올라갔어. 당시 일본인의 노예였다. 생각할 수가 없어. 네. 지금 완전 선진국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러한 이야기에 뭔가 현재 상황에서는 동감하기가 좀 어렵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래요. 당시 우리가 노예였다. 생각하기도 싫다. 이런 한국인들 많아요, 요새. 네. 그 말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러나 당시는 그랬다는 거죠. 그것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쌀을 건출했잖아요. 그 문제로 조금 나오지만요. 쌀을 건출해가지고요. 37년 이후 45년까지 8년간 한국 전체에서는 매년 4,000명 정도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 통계가 남아 있어요. 일본에서도 건출은 했어요. 쌀을 건출시켜가지고 일본에서는 어디에 보내냐? 일본군에게 보냈어요. 해외 일본군에게. 네. 그러나 일본 사람들 중 굶어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잘 생각해서 일본인들이 굶어 죽을 만큼은 그렇게 건출시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러한 제한 없이 건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났던 거죠. 이런 것을 노예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일본 사람들이 이상으로 잘 먹고 우리
한국에서. 정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일본인들은 일본이 선진국이었던 것을 본 적이 없는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이에요. 바블이 커지고, 동북대 지진이 오고, 후쿠시마 원전 문제 일어나고, 계속 일본의 DGP가 내려가고, 옆에 한국은 계속 올라가고, K-팝이나 한국 드라마는 세계를 석권하고 있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국이야말로 선진국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자, 이거예요, 이거. 자, 이 카이로 선언은 어떻게 됐냐? 연합국 대표가 이제 포츠담 선언을 발표해가지고 먼저 이 내용 카이로 선언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정확하게 안 썼네. 여기 전제가 있어요. 카이로 선언은 포츠담 선언 제8조에 완벽하게 흡수 때문이다. 그러니까 카이로 선언하고 포츠담 선언은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본에게 포츠담 선언을 수용해라 라고 연합국은 요구했죠.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용했습니다. 원폭도 맞았고 소련의 만주 침공도 있었고 해서 손 틀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노예 상태, 그리고 한국을 독립시킨다 라는 그러한 한국특별조항이라는 내용은 그 다음 9월 2일에 일본은 포츠담 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한복 문서에 서명합니다. 결국은 일본이 서명한 이 카이로 선언 그리고 포츠담 선언, 이것으로 인해서 일제강점기가 한국인의 노예 상태 불법이라는 내용이 이미 45년 9월 1일 그 시점에서 국제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65년 박정희가 노력해도 반 정도밖에 얻을 수가 없었던 그 내용은, 그러나 연합국 3국의 내용을 일본이 서명함으로 이미 국제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순진해서 이 말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65년 그 말만 하니까 우리도 헷갈려가지고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근데 그 이전이에요. 이거 43년의 이야기죠. 또 정확하게는 45년 9월 2일 일본이 서명하였어. 국제법이 됐던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면요, 일본은 어떤 말도 못해요. 일제강점기는 불법인 것입니다. 뉴라이트의 논리가 하나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다 했고요. 이렇게 서명했어요. 이 누군지 아세요? 서명한 사람. 예, 아시네. 여기서 많이 교육을 하시니까. 윤봉길한테 폭탄 맞아가지고 오른발을 하나 잃어버린 시게미츠 외상입니다. 이 사람은 그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끝까지 호의적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을까? 이 문제죠. 이것도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먼저 조선전독부, 조선군, 이거 일본군이에요. 조선에 있었으니까 조선군이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한반도에 있었던 경찰이에요. 이것은 한국인을 어떻게 봤을까? 소요 예비군입니다. 언제 소요 사태, 그러니까 시끄럽게 시위하고 폭동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이전까지의 의병 활동이에요. 안중근의 이도 히로부미 사살, 이런 거 모든 거 합해가지고 천미의병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단속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일제 강점기도 시작됐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일제는 한국인에게 일본의 헌법과 국조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하면서도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적을 주기 위해서는 일본의 국적법을 적용시켜야 돼요. 그러나 일본 국적법을 적용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유가 뭐냐? 완벽한 일본 사람이 돼가지고 그 다음은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일본 싫다고 하여서 다른 나라 국적자가 될 것이다. 이게 실제로 완벽한 일본 사람이 되면요, 또 그 일본 국적법은 다른 나라로 그 기화하는 것도 자유가 되니까 그때 일본이 우려한 것은 특히 중국에서의 한일운동,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신분을 그대로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일본 국적자라고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없고, 왜냐면 그 말을 하면 큰일 나니까 그 같은 말을 해요. 일본 국적법을 적용시키지 않겠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좀 더 들으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는 지금 했어요. 다음 갑니다. 자, 대한제국은 조선이라는 국호로 일제 간쟁 속국 상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1910년 한국을 병합하면서 일왕이 조칙, 칙령 같은 것을 내요. 그렇게 하여서 대한제국의 국호를 변경하겠다. 국호 뭔지 아시죠? 나라의 이름이죠. 국호를 변경하여서 조선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국호를 가지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없애고, 이런 말이 없어요. 조선이라는 일본의 지방을 하나 만든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조선이라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 한국도 크잖아. 네.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실상 속국으로 그대로 갖고 갑니다. 국호를 변경한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대일본 제국이니까 대한제국이라는 제국이 들어가 있는 말은 없애야 된다. 이러한 논의가 당시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다시 되돌려준 거예요. 옛날에 이름으로. 자, 결국은 여기까지만 해도요, 일제하 한국인의 국적은 사실 조선이다 라는 것이 됩니다. 대한제국이죠. 자, 일본 여권을 사용한 한국인들이 있으니까 일본 여권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일본 국적자가 아니었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뉴라이트의 그 한산 쓰는 이야기예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본 국적자가 아니었을 때도 일본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일본은. 그거는 1907년이죠. 아직 대한제국이 있었어요. 물론 거의 속국 상태죠. 당시도 외교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대한제국에 그 사람이 어디 갈 때 일본 여권을 발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면 경우에 따라서 일본 여권을 그냥 줬어요. 그래서 일본 여권을 썼다라는 사실만으로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뉴라이트도요, 이상하게 그때는 대한제국 국민에게 일본 여권을 그냥 발급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일제는 국제사회에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만 한국인은 일본 국적자로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그랬어요. 그러나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은요. 먼저 아까 그 여권도 일제강점기간 35년가 있지만 펜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여권을 쓴 사람들이. 그리고 국제 행사에서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일본인입니다. 한국 사람인데 이 말을 안 하고 일본인입니다. 라는 것이 거의 많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은 송기정 선수의 베를린 마라톤 대회 1장기를 가슴에 달고 또 우승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우승 표창대에서 그 사진이 촬영되었고 이것이 게재가 된 통화일보나 조선중앙일보는 그 사진에서 일장기를 말소시키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자, 당시의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송기정 선수가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때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우리들은 조선인이다, 한국인이다 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본인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안 가지니까. 왜냐하면 호족도 조선 호족이었기 때문에. 일본 호족에 올라간 한국 사람들은 없어요. 일본에 가서 뭔가 조건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바꾼 사람 이외에는 한국에 있는 사람은 다 조선 호족으령에서 규정된 조선 호족에 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쭉 살았던 사람들은 일본인이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동아일보도 조선중앙일보도 그러한 사람들의 그 생각, 감정을 대표하여서 일장기를 없앤 것입니다. 그때는 일본이 왜 이렇게 했지? 화가 난 거죠. 일본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 일본은 가끔 그런 식으로 좀 이용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한국인을 일본인 대우를 하고 있다, 평등하게 다루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이벤트용 일본 국적이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송기정 선수도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쓰고 옆에 또 코리아라고 항상 소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보통 나라가 사라질 경우는요, 그 나라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나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촌나라 왕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 중화민국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내부적인 그러한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왕가 환실이라고 하죠. 환실을 없애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못해. 간등하기는 했지만
간등하고 없애려고 했어. 이반자, 네, 나시모토 마사코 씨 데려왔어. 이반자 요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의사가 증명한 사람을 데려왔어. 그런데 아이를 임신해버렸어. 일본 의사가 토르파리였던 거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본은 계속 완족 자체에 씨를 말리려고 노력을 했어.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사실 그러니까 순종 다음에 연친왕이잖아요. 이분은 1970년까지 살고 계셨고 뭐 일본에 가서 살거나 많이 했지만 아무튼간에 순종의 남동생인가? 그렇죠. 세 번째. 네. 다음 동생이 우치남이고, 네, 그 동생이죠. 그렇게 완통은 남았어요. 물론 연친남은 지금은 혈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우치남, 그러니까 두 번째 고종의 두 번째 아들 우치남의 혈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번성하고 있어요. 사실 어제도 우치남의 판손 이준 씨 만나서 제가 직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얼굴을 보면 굉장히 고생했어. 네. 굉장히 고생하셨어. 왜냐면 세종대가 또 우치남 누이였어요. 제가 있는 세종대가 누이였어. 아버지. 앞에 능동이잖아요. 능동. 우치남의 누이였어. 어린이 대공원 거기가. 그 일대가 큰자동. 왜? 큰자동. 그게 왕자의 통이었던 거죠. 그 일대가 그랬대요. 그래서 그리워서 한번 오고 싶었대. 처음 오셔가지고 우리 세종대 박물관에 고종의 옷이라든가 우치나의 유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예. 왜 이거 남아있는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그거는 세종대가 능이었던 데를 여러 가지 집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모두 기증 받은 거예요. 기증이라고 해도 사실 이스만 대통령이 다 팔아버린 거예요. 네, 거의. 그것을 기증이라고 해서 기증할 수도 없는 것들을 그냥 간접적으로 기증시키고 또 대신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었던 옷들이 그냥 세종대 박물관에 들어갔어요. 그거는 원래 다 데워버리는 예정이었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왕족들의 그러한 옷이라든가 남아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대요. 모든 것이 장례식 때에 다 데워버리는 게 보통 혹은 그 이후에. 그런데 이상하게 고종의 옷이라든가 다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세종대학교에. 이게 세종대다. 그래서 세종대이구나. 세종의 쭉 직계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어제 우치남 그리고 태원군의 완손도 오시고요. 양녕태군의 17대 손도 왔어요. 되게 화려했어 어제. 왕족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거기 광화문에 있는 아주 큰 세종대왕의 돈사 있잖아요. 그거에 조금 미니치ュ어 그것을 세종대에 기증할 수 있게 해준대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세종대가 S대가 되겠다. 서울대가 아니라. 지금 서울대는 해체하겠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정도 세종대 서울대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게 역전이 되겠네.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완조도 반실도 남았다. 사실상 그러니까 문화재로서는 얼마든지 부활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수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재 한국의 반실이요. 자, 이게 호족 이야기는 아까 했습니다. 계속 조선 호족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요. 1986년이에요. 전두환 시절입니다. 네. 한국 정부는 대한제국 시대에 다국적 조약 3개,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대에 다른 나라하고 맺은 조약 중 3개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거는 독일이나 네덜란드 쪽에서 대한민국 그 전두환 정권이에요, 당시. 거기에 문의가 있었대요. 이게 아직 유효하냐? 근데 그 나라에서는 유효하대요. 대한제국 때 조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유효하냐? 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외교부에서 다 그 조사를 했더니 이쪽에도 유효하다. 이거 의편의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다 그때 똑같은 거 지금도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대한제국하고 대한민국이 연결되어 있다. 통일한 국가로 연결되어 있다. 같은 영토 위에 같은 민족이 그대로 살고 있어서 망한 게 아니다. 대한제국 자체가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 1986년 그때 전두환 정권도 인정했습니다. 물론 이게 전두환이 잘했다라기보다 아랫분들이 다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위에 올려가지고 전두환이 그냥 도장만 찍었어. 그래도 뭐 잘한 거지. 그러니까 전두환을 계속 지금 가르치고 있는 리박스쿨은 그 이승만, 박정희뿐만이 아니라 전두환까지 가르친대요. 그럼 이런 거 가르쳐야 돼. 그러면 뉴라이트의 하나의 논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전두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도 극적이 대한제국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도 이거 하고 있어요. 영국,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 미국 등 서양 각국은 한국과 수교해서 120주년, 130주년, 140주년 기념 행사를 쭉 해오고 있어요. 일주일 전에는 초송하고 러시아의 141주년 기념 행사를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거는 대한제국 때의 그러한 내용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벤트 행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은 한국이다. 이것은 아주 알기 쉬운 내용은 대한제국이다.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나 그 중간에서 특히 의진항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대한제국하고 대한민국이 연결되는 시점 이런 게 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강의에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네. 혹시 그게 없더라도 일본이 아닌 거예요. 대한제국이라는 게 쭉 남았다. 이러하니 조선이라는 국가를 인정해버렸어. 자, 이것은 쌀의 문제. 아까 핵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은 전쟁기에는 곤충이었다라고 뉴라이트 학자도 인정했습니다.
쌀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잖아요. 뉴라이트 사람들이. 그런데 1937년 이후에 8년간은 건축이었다고 인정했어요. 그 사람들의 논문 속에 나옵니다. 특히 김난연이라는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죠. 뉴라이트. 이분의 논문에 짤막하게 나와 있어. 네. 아주 짤막하게. 네. 세 줄 정도로 나와 있어. 이때 수달이었대. 그러면 그때 일체가 망하지 않고 또 10년 정도 버티었으면 쭉 전쟁이에요. 그러면 그 8년이 아니라 18년, 20년이 된 거예요. 수탈이. 일본이 먼저 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세 줄로 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더 건조하게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건줄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일본이나 한국의 나라가 혹은 조선 총독부가 가격을 결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주 싼 가격으로. 예를 들면 10,000원 정도 내야 되는 그 금액인데 1,000엔, 500엔, 1,000원, 500원 그런 식으로 아주 싸게 그냥 농민들한테 사니까 농민들은 오히려 계속 마이너스, 손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곤출이에요. 무료로 그냥 준 것은 아니고, 그래 거의 무료였다는 거죠. 수탈이었다. 그때 그리고 이거 들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청미소라든가 일단 쌀을 이렇게 수확을 하면 그 다음 백미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사실 거기 여러 가지 네네네네 만들잖아요. 수출하기 쉽게 그것을 한 청미소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99%가 일본인 지주였습니다. 한국인 지주들은 청미소 경영할 여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미소에서 일을 한 사람들은 사실 일본인을 엄청나게 도운 친일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혹은 거의 일본인이었어요. 사실 거의 일본인이었어요. 지금부터는 조금 지금은 안 되는데 동영상에 들어가면 안 되는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네. 어떻게 더 새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이런 게 없을 때는 가끔 해요. 제가 그 다음 문제. 그 청미소에서 활약한 사람에 대해서.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국절은 계속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1시간 반 이상 지났어요. 건국절의 이야기.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기도 극적 문제하고 또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일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좀 봐요.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던 한국인들은 1947년, 그러니까 해방됐죠. 5월 2일, 일본은 외국인 등록법으로 한국인을 외국인으로 분류합니다. 일본 안에서요. 그때까지 일본인이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외국인 등록을 해요. 이거는 뭐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래도 더 말해요. 말로만. 공식 문서는 없는데 말로는 아직은 일본 국적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아직 단속한다 라는 뜻이고요. 자, 외국인 등록을 왜 했냐?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날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이 새롭게 제정됐습니다. 시행됐습니다. 그때까지의 대일본국 헌법, 메이지 헌법은 개정되어서 아주 현대적인 민주적인 메가도가 만들게 한 일본국 헌법이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을 그대로 놔둔다면 이 혜택을 다 받아요. 일본국 헌법에. 그러니까 하루 전에 외국인 등록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단속도 해야 되니까 아직 일본입니다. 이렇게 이중 모순이 되는 처치를 합니다. 이게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일본인이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강제징병 다 나와. 이렇게 했고, 대신 너희들은 그 한국 호적이니까 이제 외국 갈 때도 다 허가 받아야 되고, 그때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그냥 왔거든요. 여권 같은 게 필요 없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갈 때 같은 나라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도한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일본에 갈 때 도한 증명서를 조선 사람들이 얻는 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경찰서에 가서 꼬치꼬치 물어보는 곳에 다 말을 해야 되고, 또 그 신체 검사까지 다 받았대요. 여성들까지.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전혀 같은 민족이, 같은 국적이 아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이용할 때는 일본인, 혹은 단속할 때는 일본인,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인, 혹은 조선인, 이렇게 똑같이 일제강점기도. 일제강점기 좀 지나서 그 47년 이후, 이거 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될 때까지 그렇게 해요. 상당히 전치적인 처치였습니다. 일제강점기도 그 이후도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조치를 많이 했지만 상당히 전치적이에요. 법적으로 뭔가 정확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고 전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2중, 3중으로 한국인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한국인이 일본 국적자라는 법적 권식 문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 SNS나 제 유튜브 방송에 이런 내용을 유튜브로 내보내면 굉장히 많은 뉴라이트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네, 제가 다 이겨버렸어요. 네. 다 답을 해버리고, 마지막은, 자, 일본인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 문서를 내라. 네, 거기서 딱 스탑돼요. 멈춰. 그 사람들. 더 이상 안 보내요. 그래, 국적법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잖아. 근데 몰라, 그것도. 그런 것도 몰라. 모르는데 비판만 해요, 저에게. 어제는 전혀 다른 유튜브를 올렸는데, 일본 대기업이 지금 요새 30년 만에 한국보다 30년 늦게 구조조정, 정리해고 본격화시켰다라는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왜 이재명을 지지하느냐라든가, 전혀 다른 유튜브 보고 그렇게 느꼈대요. 바보 아닌가? 이재명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본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데 왜 일본을 비판하면서, 그건 비판이 아니야. 일본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비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하고 중국도 비판해라. 그렇게 와요. 다 그런 사람들은 리박스쿨이에요. 그러니까 리박스쿨의 매니아대로만 쓰시네요. 그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아직 답이 안 와. 자,
한국인이 일본 국적자였으면 그 국적을 국가가 박탈할 권리는 얻는 것이 법의 산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 국적이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당신들의 국적은 아니다. 네, 일본이 되라. 그건 못 돼요. 예, 국적법의 시행. 물론 한국이 진짜 망했다라든가 그때도 한국인이 원해야 다른 국적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강제적으로 옮긴다는 것은 세계에서 많이 없어요. 예를 들면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잖아요. 그쵸? 아시죠? 오스트리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합병했는데요. 그때 그냥 강제 합병이 아니었어요. 주민투표를 해요. 주민투표를 했더니 오스트리아의 80%가 우리 독일이 되겠다. 그래서 합병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자유의사가 반영됐어요. 한국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런 문명국에서 문화를 잘하는 나라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합병된 사례가 많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이 홋카이도의 아이누를 강제적으로 편입시켰잖아요. 그 사람들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도 너무 강제적으로 했거든요. 일본은 홋카이도 아이누 5개 정도의 부족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나 나라는 없었고 정부는 없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홋카이도에 가서 그 톤삼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다 불렀어요.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이름을 결정해 나갔어요. 그거는 아주 강제적이었어요. 일본이. 예를 들면 무슨 스키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러시아계니까. 그런데 너의 이름은 내일부터 야마다 타로라고 해서 호적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나 그게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정권이 없었어요. 정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 그러한 나라. 그러니까 일본이 엄청나게 강제적으로 한 또 하나의 나라가 유구죠. 유구 왕국. 네. 이거는 지금도 유구로 남아 있는 거죠. 오키나와로. 오키나와 사람들 지금도 자신은 유구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키나와 출신의 가수들은 절대 일본 애국가 키미가요를 부르지 않습니다. 거의 아무로 나미에라든가 네, 그런 사람들. 자, 이런 이야기는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일본 극우의 영향력을 차단해야 합니다.